그래서 그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제 약간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30% 후반대에 지금 가 있고요. 그리고 이 G7 회의 때 이제 윤석열 기시다 이 두 사람이 그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희생자 위령비죠. 거기 공동 참배를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일본의 그 피해자 이미지, 일본은 지금 자신들이 전범국인데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하는데 이 피해자 이미지를 도와주는 격이 됐고요. 그리고 이 G7 제가 저기 PPT 띄우고 가겠습니다. PPT를 띄워야 되겠네요. 예, PPT 이렇게 띄우고 가겠습니다. 어우, 멋있네. 그래서 이제 그 이 G7 회의에 이 젤렌스키도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윤석열하고 회담도 하고 또 그래서 윤석열이 또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지원해 주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젤렌스키 부인이 와가지고 또 하고 이제 부부가 와가지고 윤석열을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하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PPT 맨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그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포탄 수십만 발 이거 지금 이송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미국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이 다음 7월이죠. 7월 달에 우크라이나 방문할 거다. 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거의 한국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되게 크게 휘말리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중국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또 러시아하고도 또 이렇게 싸우는 판국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 페이지인가 보시면은 여기 대외관계 맨 위에 대외관계 19일자에 보시면은요. 어, 그 한국이 핵 개발 능력을 위해서 그 한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또 세종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는가 하면은 이 한국이 핵무장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도와주지 않으니까 일본한테 지금 도움 받아가지고 한국이 핵 개발 가능한 상태까지 가자. 지금 이제 이런 주장이 지금 학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앞으로 이 한국의 이 보수 진영이 이 한일 안보 협력을 이제 한국의 핵무장을 하는 그 기회로 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시찰단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 주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우길기를 개항한 그 자위대 함정이 이번 5월 말이죠. 부산항에 들어온다. 이런 이제 들어오는 쪽으로 지금 이제 한일 두 정부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겨줘야 되나? 아, 이구나. 그리고 그 윤석열이 또 국무회의에서 이 노동계에 대한 강경 입장을 지금 천명했습니다. 거의 뭐 노동계한테 선전포고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국회에서는 이 김남국법, 그다음에 또 이 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 박진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아주 되게 압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 보면은요, 이 피해자하고 그 피해자 지원단체 있죠. 예컨대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 그다음에 뭐 소송 대리인단이 있는데 이 양쪽을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이제 접근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엊그제였습니다. 엊그제 보면 하루 동안에 뭔 일이 있었냐면요. 이 박진 장관이 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그 훈장 전문에 방해했던 거 훈장 다시 줄 수 있다 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이 외교부의 에서 나온 소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조선일보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이 승소한 피해자한테 20% 받기로 했다. 20% 이제 받아가지고 받기로 했다. 이제 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보니까 이 성공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런 합의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은 이거를 이제 이 공익적 목적으로 20% 내는 쪽으로 합의했는데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합의인데 그거를 이제 마치 저기 그 시민단체가 뭐 사례금 받으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막 악의적인 보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그저께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분히 이 피해자 양금덕은 훈장 주고 또 지원단체는 이렇게 이제 막 되게 파렴치하게 몰아세우는 그래서 이 양쪽을 지금 갈라놓는 그런 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뉴스가 이 누리호 이게 발사가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북한 관련 뉴스인데요. 이 김정은한테 아들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고 아까 보니까 또 김정은의 딸 이 김주애가 둘째가 아니라 첫째인 것 같다 이런 또 이런 분석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래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지금 김정은이 김주애를 띄우는 게 이게 첫째에 대한 또 어떤 이게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더 이제 설득력을 높여주는 네, 그런 지금 이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중국 무역 규모가 이 코로나 이전에 한 뭐 91%까지 지금 어, 회복이 됐다. 네, 여기 북한 뉴스에 보시면요. 이 코로나 이전 수준에 한 90% 회복이 됐다. 이런 보도가 또 예, 나왔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동부죠. 그 중요한 요충지 이 바흐무트 이거를 이제 점령을 했다 이렇게. 근데 이 제렌스키가 사실상 시인하면서 이제 뭐 명쾌하게 시인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청이 또 중재에 되게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교황청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에 다 특사를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황청이 보낸다는 거는 거의 이제 지금 가능성이 되게 이제 가능성이 되게 커진 거죠. 교황청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가능성이 보였다는 네, 그런 예, 징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과 유럽이 이 우크라이나한테 그 이스라엘식 안전보장 이거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끔 군사 기술 뭐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끔 이제 미국과 유럽이 도와주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지금 마치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과 싸우듯이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계속 이제 러시아한테 대항하게끔 하겠다. 현재 이런 방안이 지금 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크라이나 계속 이제 좀 되게 힘들게 하려는 네, 그런 네, 계획인 거죠. 그리고 이 러시아 본토에서 이번 주에 이틀간 교전이 있었거든요. 본토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를 했다고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그 주체가 러시아 이 반정부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이 러시아 내에서 이 반푸틴 세력이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정부군한테 이 대항을 한다 이런 예,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있네 러시아 자유군단 이게 이제 이틀간 본토에서 러시아 군하고 예, 교전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푸틴이 이 벨라루스죠. 이 벨라루스한테 전술 핵무기 이전해 주는 거 그걸 이번 주에 어, 법령에 서명하고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최대 경제 대국이죠. 이 독일. 이 독일이 지금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요. 위로 가시면은요. 이 독일이 지금 최근 그 지난 3, 4분기 그다음에 금년 1, 4분기 해가지고 계속 지금 경기가 지금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지금 침체기에 접어드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보도가 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만약 독일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뭐 유럽도 그렇고 좀 세계적으로 더 힘들어 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점점 이 북유럽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러시아가 그 스웨덴 외교관 5명을 또 추방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난달에 스웨덴 역시 특별한 이유 없이 러시아 외교관 5명 추방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한 달 뒤에 이제 러시아가 또 스웨덴 외교관 5명을 또 예, 이제 추방을 했습니다. 예, 맞추방격인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크라이나가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전쟁의 중립을 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쪽에 가세하라.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아프리카가 전반적으로 다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는 그런 또 예, 방증인 거죠. 현재 보시면은 지금 미국 편을 드는 쪽은 유럽하고 우리 동북아 세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다 보면은 지금 뭐 중남미도 그렇고 또 중동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지금 다 지금 러시아나 중국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프리카에 호소하는 이 장면은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이 되게 고립에 처해 있다는 거, 우크라이나가 고립에 처해 있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예,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 지금 터키죠. 튀르키예가 지금 대선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에르도안이 과반수 못 해가지고 이번 달 말에 이제 결선 투표가 되는데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이- 지난번 투표에서 3등했던 후보가 에르도안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 에르도안이 이제 결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좀 여유가 있는지 이란이 이번 주에 또 좀 약간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프간한테 이란이 내정 간섭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탈레반은 아프간의 그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다. 아프간의 여러 세력이 같이 합해가지고 그 일종의 그 연정을 해가지고 아프간 정부를 세워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내정 간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프간의 탈레반은 순위파고 이란은 시아파고 뭐 또 그런 이제 분파 대립도 있는데 지금 이란이 한동안은 미국한테 압박하고 한동안은 또 이제 국내에서 이 반정부 시위 때문에 되게 시달렸는데 지금 이란이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프간에 그 내정 간섭을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란이 지금 힘이 많이 그 커진 거고 또 동시에 이제 미국이 이 남아시아 중동에서 많이 영향력이 터졌기 때문에 이란이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이렇게 또 대장 노릇하는 네, 그런 예,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다 아시다시피 G7 회의했는데 중국이 또 거기다가 맞불 집회를 했었죠. 중국 중앙화 회의 해가지고 중국이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은 막 지금 막 동맹국들한테 막 뜯어먹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이번 주에 이 중국 중앙화 회의에 나온 국가들한테 막 막대한 지원을 다 약속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이제 G7 보라는 듯이 중국이 되게 아주 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또 힘자랑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G7이라는 게 이게 그전에는 이게 전 세계 G7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친미 진영의 G7이 되게 위상이 약화가 되는 거죠. 중국이 앞으로 이제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G7이라는 게 이제 과거처럼 뭐전 세계의 G7이 아니라 이제 거의 세계 절반의 G7이 되는 위상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예, 있고요. 그리고 기시다도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기시다 지지율이 53% 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새로운 현상이 기시다가 중국한테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 갖고 간섭하는데요. 이 중국의 이 플루토늄 생산 가지고 지금 간섭하는 게 마치 과거에 미국이 북한 핵 개발에 간섭하듯이 지금 이게 지금 이제는 이제 기시다가 이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이제 핵 문제 가지고 간섭하려고 하는 네, 그런 징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기시다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우리는 그 원폭 피해자다. 이걸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기시다가 윤석열을 저거 히로시마 위령비에 들어간 건데 윤석열이 약간 좀 거기 이용당한 측면도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한동안은 이제 중국하고 되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이번 주에 그 G7 회의 때 그런 말을 했었죠. 끝나면서 저기 조만간 중국하고 해빙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왜 좋아지는가 하면 이제 양쪽 다 중국도 미국도 보면 양쪽 다 자기 진영은 충분히 지금 다 정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자기 진영을 다 정비했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그 숨고르기 하려고 지금 이제 두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서로 당분간 그 전략적으로 좀 평화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걸 바이든이 이번 주에 말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안화가 되게 영향력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우루과이가 앞으로 중국하고 거래할 때는 무역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위안화 쓰겠다, 달러 안 쓰겠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것만 세 군데, 세 지역에서 세 나라가 동시에 다 그런 말 했더라고요. 저기 달러화 안 쓰고 이제 가급적이면 위안화 쓰겠다. 그래서 지금 달러화 패권이 약해지는 이런 상황도 지금 오늘 많이 보였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셨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로 이정희 선생님께서 이번 한 주간 보고들은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책 얘기 다시 한번 하면 참 좋겠대. 예? 어떤 책이요? 그 저기 뭐 아, 코모리 요이치 이거요? 이렇게 말했다. 네, 그 내용 너무 좋았어. 예. 네,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책입니다. 아, 잠시만요. 아, 지금 이거, 음. 어, 그 이거 바로, 그때 네, 그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메가더가 네, 항복 받아내고 네, 천황이 키가 조그맣잖아요. 네, 큰 메가더가 네, 이렇게 그렇죠. 어깨 이렇게 서럽고 있는 그 사진 아, 나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또 뭐 천황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네, 그 사진이 너무 재밌었어.
속된 말로 그래. 이거 녹화해도 된다. 속된 말로 히로히토가 존만한 새끼였죠, 얘. 존만한 새끼. 아, 지금 저거 뭐야, 녹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괜찮았어. 그래서 나 이거 녹화해도 된다. 예. 근데 그 사진은 웃긴, 아주 계획된 거죠. 계획된 사진이었죠. 아주. 예. 근데 또 웃긴 게 정작 히로히토가 일본에서 히로히토보다 키가 큰 신하가 또 얼마 없었대요. 오노의 후미마루 정도 빼고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안 꿀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사실 그 사진 있죠. 존 나워라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해석한 건데 존 나워와 그 사진의 진짜 목적은 히로히토에게 굴욕을 주려는 게 아니라 메가더는 히로히토의 편이다. 즉 히로히토를 메가더에 종속시키면서 동시에 히로히토를 보호하겠다. 두 가지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히로히토가 면책될 거라는 복권이었던 거죠. 그 사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먼저 예, 제 차례죠. 아, 예. 먼저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북한의 ICBM 엔진은 우크라이나 기술, 보고서 국제사회 일파만파. 2017년 8월 16일입니다. 즉, 러우전 벌어지기 한참 전이죠. 보세요. 북한 ICBM 엔진은 우크라이나 기술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미국에다 핵을 쏠 수 있는 기술이 사실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북한이 암시장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을 조달했다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출처가 보시죠. 영국입니다. 마이클 엘먼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불법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들여왔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북한이 엔진 기술을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딘가에서 물론 이런 대륙간 탄도 유도탄 같은 그런 엄청난 기술이 북한한테 도둑 맞았다 라고 고지고대로 믿을 바보는 없을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일부러 넘겨주면서 도둑 맞은 척 하면서 이제 넘겨준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는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준 거 아니라고. 이렇게 북한 ICBM이 우크라이나 거라는 이제 보고서가 2017년에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생각하면. 그런데도 이제 이른바 우풍들도 이게 엄청 꼴리니까 우러전 초기에 말이 많았던 우크라이나 북괴 지원서를 다시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크라이나는 북한을 도운 적 없어. 우크라이나는 북한 핵 유도탄에 관해서 결백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넘기곤 우크라이나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게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결백해. 이렇게. 또 한편으로 얘가 좀 이제 악질적인 웃봉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반력 전력 공개와 점점 미군으로 변신하는 우크라이나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군 같은 강군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월 21일에 되는. 그러니까 바흐무트 함락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크라이나군 강해라고 떠들던 시절에 이미 떠들고 나서 바흐무트는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언론들 기레기들이 하는 건데요. 자, 보십시오. 5월 17일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대반격 시작도 안 했는데 러시아군 4분 5열 이 정도. 그러니까 바흐무트가 함락되기 사흘 전에 러시아군이 벌써부터 분열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5월 18일 머니투데이 온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러시아 바흐무트 함정 비명. 바흐무트 함락 이틀 전에도 러시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거는 5월 19일 뉴스원 TV. 우크라이나군 기세에 러시아군 숨을 곳 없다. 바흐무트가 지금 함락되기 하루 전인데도 러시아군이 질서체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2023년 5월 20일 러시아 이대로 밀리나 비디오 버그. 5월 20일이면 바흐무트가 함락된 날이다 보니까 바흐무트가 함락되던 그날에도 대한민국의 기레기들은 러시아군이 진다고 아주 개나발을 불었습니다. 5월 16일 러시아 대규모 공세 능력 없어. 우크라이나 대반격 준비하기 언제?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러시아 이대로 밀리나? 프리고진, 러시아 정규군 정보 넘기겠다. 러시아군과 불안 어머 반역행위. 나흘 뒤 이 프리고진은 바흐무트 함락 성공을 선언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공식 발표를 거짓말함을 뜻하는 관용어. 결국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는 짓이 이겁니다. 대본영 발표. 이거 한국에도 밈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밈이 있냐? 이거요.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시죠? 런승만. 국군이 반격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는 이제 부산으로 아주 기합하게 역돌격을 했죠. 지금 언론들이 딱 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뭔 일을 하냐면요. 지금 우길기가 지금 들어온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느냐? 햇살무늬 발작 등 대규모 전파대 내정. 햇살무늬 발작증.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길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정신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종찍남들, 종찍 2대남, 10대남 그들은 우길기 반대를 정신병이라 매도, 우길기를 쿨하게 넘기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칭송. 왜냐? 얘들은 친일입니다. 왜 친일하느냐? 얘들이 왜 친일을 하냐면 불법으로 일본산 외설물, 야동. 아, 진짜요. 그리고 또 일본산 만화와 애니를 너무 봐서 그게 일본의 현실이라 착각. 그런 말로 얘네 이런 걸 씹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씹덕들이 일본의 실이 현실과 만화를 구분 못해가지고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면 정신병자를 욕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징용 문제 비밀. 아, 시민단체가 받을 20% 수수료는 못 참지. 시민단체가 배상금 20% 빼돌리려 한다고 막 이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대남, 10대남들은 진짜 이것들은 정직남들은 한국이 외노가 재병탄을 한다면 모든 게 형사가 될 것들. 또 특고될 놈들이야, 이놈들. 그리고 또 이제 진정우라는 놈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사람은요 판단유예라는 말로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5.18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게 교차 검증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놈입니다. 교차 검증 운동하면서 얘는 지금 뭐냐면은 5.18에 북한이 개입하려고 했다는 게 교차 검증되지만 판단 유예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내빼고 있거든요. 근데 이놈이 뭐라 그랬냐? 이놈의 다 외교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옳은 말씀 잘 봤습니다. 주제 파악 못하고 편을 확실히 정하지 않다 균형질 중립질을 하다 고속도로가 무역 변동국이 떠오르네요. 대한민국 어느 한쪽 편을 확고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교관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쪽 편을 확고히 들 수밖에 없다. 균형 외교, 중립 외교 하면은 고립된다. 여기도 나오네요.
대한제국이 애초에 박쥐질로 망한 거고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선을 확고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지금 이게 이글루 87년생 남자가 하는 얘기인데 87년생 남자예요. 40살 다 돼가는 남자가 뭔 얘기를 하냐. 대한제국은 박쥐질로 망했고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편을 확고히 해야 된다. 또 뭔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 자, 사드가 아니라 사드 하레비로 들여와서 티벳과 위구르까지 감시하여 한국은 자주 독립국이란 걸 보여줘야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야죠. 당장 한국보다 훨씬 강한 일본도 미국 웅빙이 착 붙어가는데요. 한국의 박쥐질에 실망한 미국이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일본의 재무장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한국이 확고하게 미국 편에 붙어서 미국에 맞서 싸우는 것만이 한국의 살 길이란 겁니다. 근데 이놈이 뭐라 말하냐? 이놈이 저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까? 이 시간 다 됐어요. 예. 예,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저기 보여주신 사이트에 보니까 그 북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북괴예요. 근데 어디 네. 북괴라는 표현이 요즘에 그런 사이트에 자주 등장하나요? 북괴. 어디 말씀하십니까? 아까 보여주신 사이트에 보니까 북괴, 북한을 북괴로 표기했던데 예. 요새 어떻게 그런 표현이 자주 쓰이나요? 그런 사이트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북괴라는 표현을 조중동도 안 쓰지 않습니까? 80년대 후반부터 안 쓰죠, 거의. 예. 야, 80년대 그럼 되게 빠르네요, 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중동조차도 이제 80년대부터는 북한이라고 쓰는데, 네. 이거를 제가 얘기하겠네요. 예. 요새 20대, 10대 중증남들은 그 북괴란 말을 쓰던 시절에 태어나지도 않은 주제에 북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얘네들은 북한이라는 말 잘 안 써요. 북괴란 말을 엄청 자주 씁니다, 얘네들. 근데 이게 진짜로. 10대들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네. 많이 쓴 건 아니고. 10대들,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하는 젊은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상당수가. 자, 상당수가 쓴다고요? 상당수가? 보세요. 여기 북괴라는 말 검색해봤는데, 보세요. 북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진짜. 어. 아. 예. 예, 그러네. 구급파들은 많이 쓰는 거네, 10대들도, 그죠? 이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요. 김종서 선생님 반응을 보니까요. 꽤 황당하신 것 같으시네요. 그렇죠. 황당하죠. 북괴가 언제적 북괴인데. 그러니까요. 1940년대 네. 서북청년단 사이트 아니에요? 네? 1940년대 서북청년단 막 그 좌파라고 그냥 직장을 쑤셔주기 막 그랬던 사람들 그거 같은데 그 사이트 아니야? 이거 제가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예, 예. 예. 숙식 투쟁으로 대표로 알려진 젊은 일베 회원들이 스플리브, 아카라이브, 템포, 디스인사이드 등등으로 널리 퍼져서 다 점령. 그래서 웬만한 사이트가 젊은 일베의 점령지.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젊은 일베 회원들이 아카라이브라는 사이트를 다 점령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북괴란 말을 쓰던 시절에 태어나지도 않은 것들이 그 시절 이념은 아주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의식 학원 교육은 아주 철저합니다, 이것들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뜻밖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박인재 목사님하고 최장 교수님 들어오셨나요? 예. 예, 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 길바닥에 있어가지고, 바닥 예, 길바닥에 있어가지고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모르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박인재 기자님, 네. 아, 오케이, 댁에 계시나 보죠? 네. 집에 계신가 봐요. 예. 네. 아, 예. 그럼 저기 세 번째로 저기 양진우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한 주간 느끼신 거 논평 좀 해주세요. 예. 난 지난주에 그 두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의 풀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지난주에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출발까지 갔죠. 그리고 이 시기에 뭐가 있었어요? G7. 이게 관련이 있어 없어요? 관련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실차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G7은 어떤 조직입니까? 세계 경제의 70% 처음 출발할 때 70%를 차지했다고요. 그럼 세계를 먹이던 조직 아니에요. 그 자부심이 대단했다고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40%로 다운돼. 40%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방국.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계획이 뭐냐면, G7 그런 뭔가 탁 가오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시험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삼성이 어떤 계열사 비슷한 회사를 만들었고, 여기 삼성이 해놓고, 좀 떨어진 아이들한테 너희들 여기 와서 너 삼성면 해라. 그럼 얼싸 좋다지. 근데 G7 말고 플러스 14개 국가를 얘네들이 선정을 해요. 그 목표는 뭐냐? 다시 70%의 그 영화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뭐냐면 G7을 움직이던 힘이 뭐냐면 달러였죠. 달러화. 근데 옛날에는 글자가 희미해요. 글자가 희미합니다. 예. 글자가 이렇게 빛이 비쳐서인가? 이렇게 보이지가 하면 않아요. 전혀 안 보여요. 예. 그래요? 예. 카메라 아, 보여요. 보여요? 예, 보여요. 예, 예. 예. 이게 빛 때문에 그랬구나. 빛 반사 때문에. 자, 이제 또 안 보이죠? 보여요.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이 달러화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해졌냐? 이 사람들이 1935년도 공황을 거치면서 언제 살아나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살아나. 그 군수산업에 막 무기 만들어 이러면서 군수산업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략 대공황 겪었던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세계 최강국으로 군사강국으로 이략 그냥 올라가죠. 응? 근데 이제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달러화를 그 등가 교환을 뭘 했냐면 금을 했어. 금. 근데 이게 이 금이 언제까지 이게 일정 정도 버텨주겠어요. 근데 이제 이 금이란 게 힘을 이제 사라져. 그러면 이 달러가 뭐를 하냐면 가상의 금융자본으로 확장을 해나가. 그러니까 처음에
조그만 잉여 가치를 그 어떤 특정 생산 수단을 수요한 사람들이 생산 관계에서 이 생산 수단을 다 독점해 갖고 계속 잉여 가치를 남겨 먹는데, 아무튼 이제 일가라고 이렇게 하면 막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금융자본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돈을 만들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위험한 게 계속 부동산가를 올리잖아요. 뭐 떨어질까 봐 계속 올리려고 정책 펴고.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가상의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렸던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사업 망해갖고 그 집 팔으면 그 자식은 나중에 장가갖고 그 집 사겠냐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일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달러화가 힘을 점점 잃어요. 만성적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지금 디폴트 위험까지 왔잖아요. 디폴트 위험까지 오니까 이제 정신을 잃은 거야. 거기다가 지금 달러화 말고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군수 산업하고 그 소비 장사 이제 이런 걸로 굉장히 재미를 봤었는데, 근데 이게 위안화라는 게 나오네. 근데 이제 이 위안화가 지금 세계 시장의 21%를 차지해요. 그럼 조만간 어떻게 돼요? G7 다 합친 것만큼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 잘못하면. 근데 여기에 또 최근에 그 브라질, 독일, 프랑스 막 붙어버리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근데 G7 안에 또 여기 독일, 프랑스가 있어. 또 재밌는 게. 근데 뭐냐. 여러분 1905년도에 우리가 겪었죠. 1905년도에. 뭐였었죠? 카스라 티프다 빌리아. 이거 뭐였어요? 미국은 필리핀은, 일본은 조선반도를. 왜냐면 일본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아시아를 일본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인도양을 일본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슬슬 발표하고 한미일, 원래 한미동맹이었잖아요. 미국이 이제 저는 우리나라 막 돕고 도와주고 막 쌀도 도와주고 그래서 한미동맹이었다고, 한미동맹. 근데 재작년까지도 한미동맹이었어요, 여러분. 뉴스 잘 봐요.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일본이 왜 들어와, 갑자기? 그리고 여기에 이념이 와서 여러분, 체르노빌 사건 아시죠? 20여 년 전에 체르노빌 사건. 여러분, 방사능 누출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역 일대를 다 봉쇄해버려. 마지막 3호기, 4호기도 2010년도 완전히 다 봉쇄시켰다고.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군인들이 바보같이 거기 어떤 땅인지 모르고 참을 팠어. 근데 그 군인들이 다 피폭당했어요. 그게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봉인을 해버렸어요. 폐쇄시켰다고, 폐쇄. 방사능은 이래야 돼요. 방사능은 수백 년을. 근데 왜 후쿠시마는 폐쇄를 안 쳐? 왜 봉인을 안 쳐? 뭐가 의도가 있을까?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합리적 추론인데, 합리적 추론은 법적으로 안 걸립니다. 합리적 추론인데, 제가 생각하는데 나의 개인적 의견에 의하면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요, 뭐가 만들 수 있냐면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어요. 플루토늄. 플루토늄. 네? 플루토늄 만들 수 있다고. 그럼 플루토늄만 있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원자탄 핵무기 있잖아요. 금방 만들어요. 이게 만들기 힘들어서 이게. 이거만 있으면 금방 만든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기 뭐 자기들 뭐 동생 밀정들 있다 그러면은, 야, 우리나라에도 막 그러니까 이 한국에도 핵무기 있을 때 핵무기 있을 때 이렇게 조작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 북한도 내가 볼 때 약간 미련 맞은 게 있어. 근데 아무튼간에 미련 맞은데 이게 자꾸 막 북핵하면서 북한 핵 그 문제 갖고 얘네도 걸고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도 걸고 넘을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결국 핵무기. 누군지 음성이 쏘가지 1분 만에 끝나니까. 1분 만에.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저기 뭐야 아까 저기 뭐야 이정재 선생이 코모리 유이치 그 천황 이렇게 말할까?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범스케가 이토 히로부미다. 왜냐하면 일본군 대원수가 군인 치교다. 히로히토. 그 천황이 히로히토. 전범 소개다. 미안해. 식민지를 소개. 히로히토 미안해. 그 그러니까 그래서 군인 치교라고 했죠. 그 일본군 대원수. 근데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마귀는 내가 마귀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예전 등산에서는 뱀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그 뭐야 바로왕이라든가 얼굴을 바꿔와. 근데 일제시대 아무리 봐도 그때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라든가 막 강제징용이나 이걸 보면 이거 마귀 새끼들 짓이야.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일제시대가 30년이 그랬다고 신사참배 시키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 운동했더니 십자가에다가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거기를 걸으라고 했다요. 네가 진짜 신사참배 안 할 거면 걷고 너 살고 싶으면 신사참배 하라고 했대요. 그게 천황제도예요. 그게 내가 아까 그 이정선제 그 책에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런 놈들 일본 놈들이라고. 그래갖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거 밟았대잖아요. 응? 성문 밖에 이 영문 밖에 길 여기 뭐 노래하면서 그걸 밟고 순교당하신 거 아니에요. 난 그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야. 신명기 18장 성경에 보면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면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증한 행위 뭐냐?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 건 몰렉 종교예요. 몰렉 종교.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마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냐. 어찌다면 나는 이 천황이 문제야. 천황.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천황에 의해서 이 민족이 다시 일제 30년이 올까 봐. 이건 나는 그래서 영적 해석하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자체 미국이 약화됐다고 해서 일본한테 바뀌면 지들도 진주만 당했었잖아. 하와이 진주만. 그거 역사의식이 없는 국가는요 나중에 당합니다. 참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일본 천황이다. 지금 이게 일본이 동아시아와 인도양과 오세아니아해의 분명히 중심지가 될 겁니다. 조만간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 남해안 쪽은 일본군이 해군이 연습하고 동해안도 그렇고. 그래서 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 제발 일제히 다 죽지 않겠다고. 시간 많이 가서 나딱 여기서 끊을게요. 한 10분 지나버렸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정환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아니면 또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계획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전 하는데 몇 분 오신다고 그랬었는데 오신다고 몇 분이 오시는지 연락을 주시면 하루 전에 오신다면 제가 숙소를 잡아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웹자보가 나오는데 나오면 저 단톡방에 올리는 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예, 주시면 기사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웹자보는 저 팜플렛 나오면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그래요?
예, 가기 전에 한번 계획을 세워볼게요. 가신 분들하고 한번 계획 예, 세워볼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어, 김대영 역장님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대영 역장님요? 근무 중이신가 본데. 아, 근무 중이신가요? 그럼 음. 저기, 박인재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주무시라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예,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지금 피곤한 상태라 예, 예, 예. 아, 지금 쉬고 계셨구나. 듣기만 할게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저기, 최자인 교수님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자인 교수님요? 예, 제가 지금 바깥에 있어가지고 예, 예. 듣는 것만 감사하게 듣거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이번 주에 중요 이슈 중에서요. 그 후쿠시마 시찰단이 어떻게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윤 정권의 그런 그 영향에 있을 건데 앞으로 근데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게 어떤 국면으로 가게 될지 혹시 의견들 있으시면 좀 한번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시찰단하고, 예? 시찰단하고 조사단의 차이를 알아보시면 되고, 두 번째, IEA는 자꾸 이제 정부에서 I 얘기 있는데, IAEA는 예? 핵 확산을 금지 감시하는 기관인지, 예? 목표가 지능 기관인지를 확인하세요. 이 두 개. 예? 시찰단과 조사단의 차이. 그리고 IAEA가 핵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것이 목적인지, 지능이 목적인지. 끝. 어. 제 경우는 이제 변희재가 얘기했던 걸 인용하자면요. 이미 그 그래서 동두창 윤석열이 이미 그 오므라이스 처먹을 때 이미 다 그걸 진작이 계획이 된 것이고요. 처음부터 이 시찰단의 목적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니 바다에 마음껏 흘려도 된다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이미 오므라이스 거다 다 결정이 된 거라고는 추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일본에서 지금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가 거셉니다. 한국인 시민들도 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그 말이 인상 깊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도 공범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체크 못한 게 윤석열이 이제 강경한 노동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건설 노조한테 근데 이 건설 근데 이 노조에 대한 강경한 지금 그 행동은 뭐 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 그 반발도 되게 클 텐데 어떻게 전망들을 하시는지 지금 예. 저는 경전주의자라, 예? 성경주의자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는 거의 경전이 뭐예요? 헌법이죠, 헌법. 딴 거 필요 없어요. 헌법 21조만 지키면 돼. 헌법 21조. 끝. 헌법 21조. 거기 뭐라고 돼 이것만 있죠? 지키면 돼, 국가에서. 예? 헌법 21조 쪽은 표현의 자유. 아, 어유 금방 찾네. 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집회 결사에 대한 예.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 그 신고제하고 허가제의 차이가 뭐예요? 신고는 그냥 하겠다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허가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네. 내가 집주인이야. 네. 내가 안방에 들어갔더니 입구에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네. 야, 내 허가 받고서 들어가. 너 안 되겠는데? 너 제한하겠는데? 너 이 집 들어가죠. 그럼 그 말이 안 돼요. 내 집은. 안 되죠. 그거예요.
그 만약에 그저 내 얘기가 윤정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헌법학자들 얘기예요. 헌법학자들. 만약에 윤정권이 이번에 집회 자유 가지고 대란이 되면 거의 지금 상황은 전두환 때로 이게 상황이 거의 전두환 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두환 때 6월 항쟁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거의 30년 전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물론 국가를 너무 위태롭게 하거나 막 폭력으로 뭘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사회 안정을 위해서. 뭐 이해는 하지만 헌법은 지키자는 거죠. 헌법.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든가. 이거 헌법상 거기 의원님 헌법 그 언론 표현의 자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그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것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요. 표현에 곁들여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쯤에서 김대중 때도 한번 했었죠. 하려고 했었죠. 그때 20몇 년 전에 하고 지금 못했거든요. 예. 여지껏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속이 지금 너덜너덜하게 거의 그냥 우리나라 남편. 다 썩어 문드러졌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한번 그 언론사 세무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아마 너무나도 방대하고 엄청나서 현재 그 인력으로는 아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제대로 하기가. 네. 그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제가 묻고 싶네요. 뭐 저는 워낙 성실답세자라 잘 모르겠어요. 아니 세무조사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너무 오래 안 했어요. 예. 그 정부 바뀔 때마다 최소한 2번씩은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 그때 김대중 정부 때 한번 한 뒤로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랬습니다. 예. 그거 하고 나서 김대중 정부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입었죠. 네. 이제 그건 이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때 결과로 나오는 걸 보고 이건 해마다 해도 괜찮은 거구나. 일반 시민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탄압이다. 이 언론 세무조사가 탄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갔다 가면. 네. 근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그런 소리 들을 만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좀 관심을 좀 가져. 저는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언론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글쎄 무슨 찌라시 거의 좀 가짜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좀 엄중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표현의 자유 있지만 그 의무라는 게 또 항상 따르잖아요. 네. 자유적이면 방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 태극기 부대나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애들이 아니고요. 네. 이런 어르신들. 이런 어르신들이죠. 조 선생님한테는 애들이 있었겠다. 그런데 애들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게요. 알다시피 윤석열 찍는 10대, 20대 남성들이 딱 그 네. 부분이거든요. 지금 네. 제가 엊그저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산에서 김대중 제가 이제 저기를 좀 재미있는 일을 벌였어요. 그 회원들 차에다가 부착용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밤걸음 김대중 생애 사진전 딱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병원에 근무하는데 어느 환자가 그러더래요. 김대중 본드만 노태우한테 돈 30몇 억 받아먹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옛날 생각이 났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 한 20년 좀 남짓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이 여론 조작팀들이 어느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그 짓만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올려가고 아무튼 뭐 전부 빨갱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들이 계속 그 말 주장만 합니다.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빨갱이라고 그래요. 전라도 하면 빨갱이고 김대중 조지자는 전부 빨갱이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 빨갱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한 걸음 두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이 분석하는 기사 그런 것들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기상입니다. 예, 지역, 감사합니다. 지역 감정의 그 원인과 배경과 예, 과정,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예, 예. 글을 써볼게요, 기사를. 예. 그건 끝하는기 때문에. 예, 시간은 다 됐는데 혹시 뭐그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또 해주시죠. 예. 네, 아까 그 양 목사님의 양목사님 말씀하신 지역 감정 말씀하셨으니까 지역 감정이라 때만 정확히 말하면 호남 혐오인데 이것도 참 끔찍한 게요. 2010년에 디신사이드 와우 갤러리에 전학생을 홍원효라는 만화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실려나 모르겠네요. 2010년에 나온 거거든요. 디신사이드 그 와우 갤러리라는 곳으로 전학생은 홍은효라는 만화가 올랐는데 한마디로 호남 혐오를 이제 선전하는 만화입니다. 그럼 김대중을 욕해봐라 이거예요. 이런 만화가 올라오면서 호남 혐오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호남 혐오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트렌드, 유행이 돼버렸습니다. 요새 지금 젊은 남성들이 보면 좀 무서운 게 과거에 아주 팩해먹은 낡은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우겨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형태를 이제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유신. 이래. 유신이 요즘 트렌드. 제가 말하는 유신은 낡은 것을 새 것이라 속이는 점. 예를 들자면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관을 꺼내와서 그걸로 낡은 운동권의 역사를 급색하는 대안이라는 새로운 대안이라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 역사관 낡았어. 새로운 역사관 써야 돼. 그래서 그 새로운 역사관이라 치고 일본 제국주의 역사관 꺼내는 거. 운동권보다 더 낡은 역사관이 새로운 역사관인데 요새 이런 반동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예, 다음 주에 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아주 예, 재밌는 또 예,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쉬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화면 끄겠습니다. 네.